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라 봉봉. 봉봉봉 봉봉봉 좀 늦습니까?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계 허랑나비 들이대. 호랑나비 예. 한 마리가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입니다. 뭐 김웅 씨하고 똑같아요. 자, 한 청취자가 이 박사님 뵈러 왔어요. 전 목요일만 와요. 이봉규 박사님 팬이신가 봐요. 근데 목요일 시작하자마자 웃옷을 왜 벗으십니까? 예. 더워서요. 들이대시기 위해. 예, 들이댑니다. 날이 참 덥죠. 아니 오늘. 저 앞에 있는 분만 보면은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들이대고 싶어요. 얼굴만 봐도 열이 확 올라와. 이 박사님 말이죠. 아까 왔던 여자분하고 산책하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와이프입니다. 같이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만찬 사진 다 보셨잖아요. 네. 윤호중 위원장이 활짝 웃는 모습. 자, 어떻게들 보셨어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취임식에 또 행사 날이고 당을 대표해서 갔고 그래서 거기서 뭐 또 김건희 그 여사 앞에서 찡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물론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안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그걸 또 아주 오묘하게 그 시점에 딱 사진을 찍었어요. 한 컷을. 항상 웃고 있질 않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비난 댓글이 많이 붙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 이해는 합니다. 봉보로봉 교수님은 윤호중 대표가 잘한 거다 이거죠? 뭐 잘하기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니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해서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되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 대표가 간다고 찡그리고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반대하시는 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게 비난까지 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이대시죠. 아니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라는 거는 이 기리스 퓰리처 상도 사진 한 장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게 1, 2초가 아니에요. 쭉 그냥 손을 여기 얹어놓고 그냥 깔깔 마치 여기 손을 얹어놓는 건요. 북한에 가면은 김정은의 앞에서 이게 침 튀기지 않을까봐 안으려고. 아니 그렇게 손으로 웃음이 근데 이 양반이 평소에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었으면 이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세상에 민주당에서 아마 두째 가라면 서울 정도 제일 많이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냥 아주 뭐 손에 침 튀길까봐 그냥 김정은 앞에서 인사하듯이 만면의 희생. 그러니까 좀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마중물 토론으로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김성애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 교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예, 뭐 이분이 발언한 내용 본인이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무슨 그 극우 우파 이봉 교수님 포함되신 그 극우 우파의 신분이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가 만드신 거기에 뭐 김건희 씨를 평강공주에 비유하면서 글 쓰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요.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발언이 두 가지인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쓴 SNS에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그 이렇게 뭐 조선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그리고 밀린 화대를 지급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일본어 옹이하는 그러니까 화대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분 생각은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피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밀린 화대나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냐 네. 이런 식의 말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해명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비하 발언에 대해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럼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조선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 조선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기였습니까? 아니 저렇게 공격을 하면 이제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설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노리개였다는 게 아니라 화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꾸 그거를 합의했고 위안부 합의했잖아요. 국가 간에. 그리고 이제 있는데 지금 와서도 자꾸 그 뭐 보상하라 자꾸 국가 간에 합의 절차에서 했는데 자꾸 지금 그러면은 그게 마치 화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화대 달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자. 당당하게 우리 국가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민족 차원에서 요구해야지 꼭 무슨 찌질하게 화대 요구하는 것처럼 이게 찌질하게 자꾸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격이 얼마나 커졌는데 면이 안 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최진봉 교수처럼 해석을 하면 뭐 맞으면 밀린 화대 지금 언제인데 밀린 화대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표현을 이제 뉘앙스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찌질하게 굳이 말자 이런 의미에서 담대하게 우리도 국력이 세계 10위예요. 이제 일본보다 어느 면에서는 앞서가는 게 훨씬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휘 선택은 부적절하다. 어휘 선택이 좀 과격하게 했어요. 과격하게 한 건 그건 뭐 조금 인정하는데 그러나 이분의 그 칼럼의 논리를 보면은 그 논리의 앞뒤 맥락은 그렇지 않다. 그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위안부 할머님들은 왜 우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이 의견도 제대로 청취 안 하고 그분들이 이 정도 그 보상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해야지. 피해자가 있는데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정부가 나서가지고 피해자들 의견도 안 듣고 합의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가 있어도 피해자분들 물론 안타깝죠. 그 당시에 국력이 약해서 나라 뺏겨가지고 참 그런 수탈을 당했으니 얼마나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거를 피해자의 요구를 100% 국가가 못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가 그러면 다 국가 요구 다 들어줍니까? 문재인 정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피해도 요구 다 못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합의한 건데 그걸 자꾸 그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물론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은 또 우리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미흡하더라도 또 시민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자꾸 말해 지나간 거를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일본군 위안부 발언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것도 해명을 하면서 동성애도 금연처럼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2차 비하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자유일보는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문이잖아요. 그 신문이 왜 만들어졌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수의 색깔을 제대로 못 내더라. 그러니까 좀 보수의 색깔을 제대로 내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보수 색채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뭐 당장 해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해임해야죠. 이런 뭐랄까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종교 다문화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 소수 계층이나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고 함께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자리를 만든 게 비서관인데 그 비서관의 역할을 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소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런 형식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서관을 하느냐. 아니 근데 대통령실 입장은 뭐죠 지금? 아니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근데 안 나왔어요? 대통령 좀 기다려보자고 그런 아니, 그리고 거죠? 대통령실의 입장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비서관이. 근데 제 입장에서 봐서도 동성애는 저는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성애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상적인 저기가 아니다. 어떤 일종의 치료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종교적 신념으로도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하여튼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긴 네. 한데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의 부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매 정부마다 이제 이거 이상의 이제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뭐 하나 캐면은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종교 다문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스팔트 이제 애국 시민들 세력이 거기에도 어떤 일정 부분 정권 창출에 뭐 기여했으니까 이쪽 부분은 거기는 이제 정강훈 목사를 비롯해서 어떤 기독교 세력이 많으니까 기독교 세력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 비서관을 선택한 거니까 그거는 저는 뭐 옳다고 봅니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는 결국은 이제 뭐 애국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 극우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윤석열 당선이 됐으니 그분들에게 뭔가 보상하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안타깝고요.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그래요. 이게 보상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 번 했어요. 아니 그 할머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과를 해야 돼요. 총리들, 사과도 안 하고 일본 계속 총리 여러 명이 사과했어요. 아니 지금의 그 아베 총리도 그렇고 그 밑에 있었던 총리들은 제대로 사과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자.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런 비서관을 임명을 하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두 채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채택을 해줬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각이라고 그래야 되죠.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채택을 안 하지만 지금 이제 이영이나 이창영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채택을 해서 어쨌든 그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크게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서는 청문회 채택을 안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채택을 해줘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문제되는 많죠. 후보자도. 정호영 또 누구죠?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아니 한동훈 뭐 이런 분들 후보자가 많습니다. 뭘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이거 방송 못 해요. 아니 한동훈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자면 망신당하고 뭘 하나 나온 게 없는데 뭘 무슨 얘기하는 나온 게 거예요? 지금? 없다니요. 뭐가 나왔어요? 진짜. 다 그냥 이상한 거. 뭐 이상하다니요. 이봉규 평론가 보시기에 아니 이거 이모 교수를 갖다 이모라고 그러고 그러면 고시성 가진 사람은 고모고 장시성 가진 사람은 장모예요? 조용히 하라. 개시성 가진 사람은 계모입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후보는 누구였다고 보세요? 이봉규 평론가가 보시기엔?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정호영 네. 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임명이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 그거야 대통령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때 31명 강행하셨잖아요. 최 앵커님 잘 아시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31명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됐는데 강행했잖아요. 제가 제가 강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절반만 하자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6명만 합시다. 16명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한 50명 할 것 같아요. 18 윤석열 명이다. 정부는. 그거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전부터 이제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전까지 나온 쟁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나온 쟁점들은 개인적인 이제 그 가족회사 의혹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가족회사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형제, 그러니까 권영세 후보자의 형제가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 5만 주를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주당 1,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당시 시가보다 싼 값에 구입을 했다. 부당 이익이 있는 거 아니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전 거래가 논란이 되는데 가족 간에요. 권 후보자 처남에게 2019년 10월 14억, 2020년 2월 10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를 했어요. 이것도 논란이 돼서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대북 관계에 관련해서 그 어떤 정책을 쓸 거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정책들을 대부분 다 기획개방 3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본인은 아까가 지금 최진봉 교수가 얘기한 그 비리들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인데 네. 이제 거기 주무장관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주무장관이니까 네. 그런데 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 문제는요 북한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그 4강 외교에서 비롯된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북한,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북한. 이렇게 주중 대사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그 뭐라 국제 관계에 대해서 균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중국의 그 말하자면 그 높은 사람들을 하고도 유대가 좋고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식 통일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1고행카님. 북한식 통일 바라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데 유대 관계했고 그런 데 정책을 잘 펴왔던 네. 주중 대사도 했던 권영세 알겠어요. 장관이 적임자 아니냐 이렇게 봐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최진봉 교수하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회를 봐야 되니까. 네. 아니 그쪽으로 자꾸 제 쫄리는 생각을 거고. 물어보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 양반한테 물어봐야 빤하니까 물어보질 않아 나는. 그래도 들이대셔야죠. 아유. 숙명인데 뭐. 그리고 하나만 더. 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봉규 평론가님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폐기하고 이 넘어가는 거 어떻게 봐야 이제 될까요?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재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건. 다시 건설하자. 그건 뭐냐면 특히 주변 4강의 외교, 그다음에 통일 문제 이걸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건 수준으로 해야 돼요. 예.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불과 22일 만에 6월 1일 지방선거 치러진다는 점에서 전국의 향배를 좌우할 거란 말들이 많은데 자 일단 큰 차원에서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지방선거요. 네. 이렇게 하시죠. 이제 여당 야당이 바뀌었으니까 두 분한테 제가 물어보면 항상 여당이 먼저 와서 최진봉 교수가 먼저 왔으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여당이 이제 먼저. 이봉규 여당이- 박사께서 아, 기분 좋네. 예. 느긋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건 이제 부정선거 우려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관위라든가 주무부처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감히 내다보면은 압승하지 않겠느냐. 네. 지방선거 이번에 압승이다. 돌풍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시는데 아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부정선거 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예전에 부정선거 계속 있었다는 거네요. 저는 이번 그렇게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좀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그래요? 그걸 뛰어넘게 자, 예.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아마 이제 박빙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여당에 유리한 게 일반적인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면 네. 정권 견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의 이봉규 박사께서는 여당의 압승, 네. 또 야당의 최진봉 교수는 박빙 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민주당의 사령탑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준비했는데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당선이 된다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부터 하는 것이 본인의 수사로부터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부당한 일을 한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네. 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다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 그래야 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발된 것만 2개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고발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 등 또 피해자연대 등 등등 들어갈 텐데 지금 두 개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어요.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방탄을 쓰려고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빠지 다르려고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자리를 꽃보석 같은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 자기는 험지 지금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나 뭘로 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내주는 건데 자기 자리를. 자 이렇게 그럼 방탄을 씌워주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고 이런데 대장동의 의혹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예 깍끗하게 남자답게 자 나는 불체포 특권 난 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부르면 난 가겠다. 지금 고소가 2개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도 해라. 이런 얘기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같이 그만두라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법에 보장된 거예요. 그걸 법에 보장된 걸 그만두라 말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지만 그럼 국회에서 동의해줘서 가면 되잖아요. 출석하면.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불체포 특권을 국회가 그쪽이 도망간다고. 다수당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면 국회의원 모두가 내려놓든지 그러면 그래야지 왜 그거를 지금 그 사람만 내놓으라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법에 보장된 건. 두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망이나 무슨 도망을 갑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선 끝나자마자 아무리 진 후보 진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뭘 수사하는 건 좋습니다. 뭐가 나와야지 체포를 하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피의자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그 후보자 피의자로 했다가 불송치 당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피의자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고소고발 지금 말씀하신 시민사회단체 보수진영에 있는 단체들 막 고소고발 하시는데 고소고발하면 다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의자 된 거 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저기요. 돼요. 잠깐만요. 예, 지금 두 분 이야기 듣고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이봉규 평론가께 이런 7607님께서 부정선거 있다고 허위 가짜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런. 예. 좀 그 근거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데 조금만 얘기 드리면 선거법에는 6개월 내에 심판하게 돼 있어요. 대법원에서 단심제로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심판을 못 하고 있는데 재검표 과정에서 너무 많은 나온 증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언제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4.15 선거에서 지금 그 재판이 12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도 재판 결과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6개월 내에 단심으로 결과를 내놓게 돼 있어요. 심판을. 근데 못 내놓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여튼 뭐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는 이봉규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1117님께서 사과해 달라며 사과해 줄게가 아니고 마음이 우러나는 진심의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비교되는 독일과 일본은 왜 비교가 되나요? 일본의 태도에 문제를 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까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하고 지금 아까 그 비서관의 태도하고 비서관이 일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의 태도는 못마땅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비서관의 주장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도 더 할 얘기가 남았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줄평 하겠습니다. 망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애 비서관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그만두시는 게 대통령한테 부담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이상하대잖아. 이어서 이봉규 평론가님 해주세요. 네. 3, 2, 1. 소신껏 말씀하셨으면 주소 담지 마십시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 같은데 왜. 길었대요.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